미국이 한 80% 투자하고 나머지 20%는 중국에 싸니까 우리보다 훨씬 싸요. 혹시나 모를 중국이 내년에 대규모 경기 부양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센 경기 부양을 하면 또 한 번 저 10월처럼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양매수 전략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뭐 밸류업 그동안 뭐 주식 양도세 금투세 때문에 못 오른다 그랬던 것도 다 허구였던 거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건 결국 개미 투자자와 대주주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권의 차이, 불평등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학개미 운동 때 몇백만 명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을 지난 4년 동안 한국 증시가 뺨을 때렸죠. 그래서 쫓아낸 거지 뭐.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주식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채권 나머지 3분의 1은 금, 대체자산 부동산을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연 7% 정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그리고 10년에 한 번 정도만 손실나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면 맞벌이하고 열심히 모아서 대략 한 45세 됐는데 한 6억 됐다. 저는 충분히 파이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요즘에 또 시황이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나오시는 그 사이에 지금 뭐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지금 뭐 트럼프 당선 이후로 그러니까요. 금융자산 시장이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네, 코인 뭐 열풍에 금값도 급등하고 대신 한국 증시만 빠지고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웃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한국 주식 하신 분들만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트럼프 뭐 2.0 이렇게 많이들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2기가 이제 뭐 조만간 시작하겠죠. 1월 달이면 이제 그 임명되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로 지금 트럼프가 많은 걸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게 뭐 24시간 안에 뭐 전쟁 끝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그건 이제 그 전에 자기가 잘 협상을 해서 모양을 만들겠지만 일단 저희는 뭐 그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요. 아, 굉장히 낮게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원한이 쌓여 있는데 예, 그 원한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또 특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때리다가 최근에 좀 비등비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여기서 그만둔다라는 건 젤린스키 정부도 사실 그걸 걸어야 되는 건데 과연 호락호락 그걸 하겠는가. 더 나가서 현재 경계선, 현재 전선에서 휴전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되는 건데 그것도 우크라이나는 쿠르크스 지방 조금만 진격해 들어갔을 뿐이고 사실 남동 지역의 되게 중요한 지역들은 다 러시아가 지금 장악한 상태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제가 우크라이나라면 휴전을 안 받을 텐데 뭐 어떤 대가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 트럼프 감세, 트럼프 관세 그러니까 감세 관세 이 두 가지가 제일 먼저 추진될 거라고 보는 쪽이고요. 이 둘은 이제 우리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개인 소득세랑 법인세를 깎아줘요. 깎아주면 이제 미국 GDP는 한 0.3% 올라갑니다. 대신에 물가가 0.4%.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큰 충격이죠. 거기다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에 대해서 10%, 중국은 60%, 그리고 멕시코는 25%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미국 성장률이 대략 얼마 정도 깨지냐면 1.3% 정도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예, 맞보복하니까 여기에 이제 물가는 또 0.5%. 그래서 총 합을 해보면 감세 플러스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1% 정도 날아가고 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1% 날아가고 그리고 물가는 0.9% 정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냥 겉으로 보면은 뭐 세금 깎아주고 하니까 좋다라고 느끼시겠지만 그 미국 뭐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경제에는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죠. 이제 저희들 경제 분석가들은 겉으로는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은 하지만 이 사람이 돼서 정말 그 공약을 실행에 옮기면 좀 문제가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가 특히 0.9% 오르면 연준이 금리 인하해 줄까요? 그러겠죠. 어렵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생기는 상황인데 적어도 이제 미국 금리가 그래서 오르는 거고 미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달러 강세. 달러 강세인데다가 또 뭐 감세 이런 거는 다 미국 기업들
조상이니까 네. 미국 기업들이야 일단 달리고 봐 하는 중인 것 같고 이래저래 이제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도 두들겨 맞지 미국 경기도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저도 듣기로는 뭐 한국이나 뭐 이런 우방국들이 사실 돈이 많다. 그러니까 관세로 받으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소득세로 받을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였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공화당 뭐 상원, 하원 뭐 다 장악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 레드 웨이브. 사실상 지금 막을 방법은 없는 상태인 없죠. 거죠. 예, 이 사람을 브레이크를 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법관이 또 네. 1기 때 3분이나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중도 성향의 대법관 3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사람들을 전부 또 자기 성향의 사람들로 다 교체해서 최근에 그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6대3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어보션 그 낙태 관련된 네.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이 다 보수파 우위의 대법원이 구성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2년 뒤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뭐 대참패를 하지 않는 한은 일단 이대로 가는 거니까요. 네. 이대로 가면 앞으로 트럼프는 자기 공약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한국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폭락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국무위원들부터 다 뭐 임명 중인데 그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신선하고 네. 나쁘게 이야기하면 와 이렇게 센 사람을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쟁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1기 때는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다툼도 있고 막 내부에서 막 시끌시끌했는데 다 나갔죠. 이번에는 아예 공언을 했더만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선정 기준이다. 약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안 뽑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충성파만. 미국에서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러면 이게 경제학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법인세 소득세 감면은 누가 유리한 거예요? 미국 기업 정도만 유리한 건가요? 기업이 좋겠죠. 기업이 좋은데 이제 기업 중에도 혜택을 보는 데가 있고 안 그런 데가 또 있겠죠. 네. 이게 이제 근데 되게 판단이 어려운 게 옛날 뭐 자기가 대중국 관세 부과하고 막 그랬을 때 팀 쿡 그 애플의 CEO가 가가지고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애플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너 관세 내려줄게. 뭐 이렇게 그냥 자기의 그 아주 중요한 원칙 이런 걸 한 방에 다 엎어버리는 사람이라서 누가 가서 잘 비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산업별로 어디가 혜택을 보는지 이런 걸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지. 지금은 그냥 피해 보는 데는 확실한데 어디가 혜택 보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 혹시 피해 보는 데에서 뭐 미국 내에서 어떤 산업군이 피해 보는 것도 있나요? 태양광 쪽. 예, 태양광 풍력은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 뭐 집권하자마자 바로 석유 캐겠다고. 예, 바로 한 2년 정도는 뭐 그 기존에 있던 보조금들을 차례차례 이제 폐지해 갈 테니까. 네. 지금 같은 그 건설 붐들은 좀 지연되겠죠. 근데 태양광은 그래도 뭐 살아남겠지만 일단 굉장한 타격이 예상되고요. 이제 반대편으로는 석탄 화력 발전소 한 방에 100개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셰일 오일 드릴 걸고 있죠. 그래서 그 덕에 이제 접전지였던 펜실베니아를 이겼는데 펜실베니아에 이제 또 그 드릴을 엄청나게 꽂으면 석유 생산량이 폭발할 거 아니에요. 네. 석유 생산량 폭발하면 에너지 업계는 또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데는 딱 알겠는데 좋은 데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뭐 바이든 정부 때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물가가 막 오르고 했던 것 중에 뭐 이제 유가가 막 힘들고 했었는데 왜 셰일가스를 안 캐냐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이제 물가를 좀 내리려는 목적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올라가는 거랑 또 내려가는 게 또 상충되겠죠. 예, 상충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믿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제 관세를 무조건 부과할 것 같고 그 관세를 부과하는 거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소득세 깎아주는 거 이런 것도 상쇄시키고 더 나가서 셰일을 개발해서 물가도 잡겠다. 뭐 그렇게 되면 미국은 좋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은 뭐 나쁜데 아주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딴 나라들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더 힘들어진다. 예, 그럼 뭐 국제유가 빠지면 우리는 좋은 면도 있지만 대신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동 쪽에 우리 건설 뭐 이런 거나 그쪽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 깝깝할 거고 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돼서 도대체 저 앨런 머스크가 가서 이제 무슨 소리를 또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뭐 얼마 전 뉴스에서는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첫날 전기차 보조금 삭감하겠다고 떠들었는데 요새는 또 말이 약간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불확실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긍정적으로 보려면 되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그리고 네.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자살 행위에 가까운 정책들인데 이걸 네. 어떤 식으로 펼쳐야 충격이 덜할지 정말 그럼 국제유가가 얼마까지 빠져야 이게 또 이 인플레 충격이 덜할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금, 코인, 뭐 달러 이런 쪽으로 다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뭐 많긴 하지만 뭐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보긴 했지만 어쨌든 종전이 되게 되면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은 어쨌든 물가 인하의 압력에도 또 있죠. 많이 왜냐하면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전 세계 그 흑해를 통해 쫙 나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준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지원 뭐 안 해준다. 뭐 빨리 끊겠다 우리가 다. 이래버리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뭐 버틸 여력이 없지 돈이 없죠. 않습니까? 일단 올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 준 돈이 600억 달러, 우리 돈 한 80조, 네. 90조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포탄도 사고 뭐 드론도 사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만일 그 돈의 지원이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바로 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협박을 하고 푸틴은 네. 야 우리가 계속 돈 대주면 어떡할래? 네. 이 정도에서 물러나 여기 양보해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이제 제 말은 와 그게 그렇게 말은 참 쉬운데 그렇죠. 이미 뭐 피를 봤는데. 예, 수백만이 죽거나 다쳤는데 네. 이게 과연 그 원한이 또 다른 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되게 높잖아요. 억지로 네. 종전해 놓으면. 그래서 2차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게 참 옛날 하노이 회담에서 네. 김정은 불러서 마치 뭐 평화협정이든 뭐든 체결할것처럼 그래놓고 쫓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나 쐈습니까? 그때 2019년, 2000년 네, 정말 그렇죠. 와, 북한에서 뭐 맨날 매일처럼 미사일 쐈다는 뉴스만 들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제대로 된 대안이나 대비책을 갖고 협상장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자기 마음인 것 같은데 야 이걸 믿고 뭘 한다라는 게 우리가 뭐 처절하게 당해 대북 테마 투자한 사람들 다 그렇죠. 쪽박 찼잖아요. 네. 그걸 이번에 또 겪을 수도 있으니까 뭐 우크라이나 종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이렇게 요새 힘드냐 그러면 뭐 삼성전자 안 좋은 탓도 있지만 도대체 주도주가 뭐냐? 조선 근데 조선 시가총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지금 사람들이 마음 편히 투자할 만한 섹터를 못 찾고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라면은 그래도 뭐 좀 확실한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 텐데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지금 거의 뭐 2인자급으로 지금 막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 다양한 어떤 전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 또 전기차 산업을 또 자기가 어떻게 장악을 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테니까 맞습니다. 보조금 막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감면하고 이런 것 하게 되면은 미국 내 테슬라 어떤 그 점유율 이런 걸 훨씬 더 높이는 전략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트럼프의 정책이랑 테슬라의 사업이 완전히 대치되는 곳에 끝과 네. 끝에 있는 상황이니까 테슬라만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쓰려고 들 텐데 어떤 식으로 쓸지가 이게 상상력 부족이 여기서 정말 저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막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풀어가지고 네, 그거는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그 중국이 지금 하는 것처럼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전기차의 수요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경제성을 보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너무나 앞서가고 있는 중이라서 뭘 어떻게 도와줘야 테슬라가 그렇게 잘 될 것인지 네. 일단 주가를 보면 도와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증액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뭐 다른 식으로 도와줘야 될 텐데 그걸 잘 모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테슬라 날아가는 거 보면서 잘 가네 300불이 넘었네 뭐 이러고 찾아볼 뿐 이게 네. 어디가 적정이고 이게 뭐가 스토리텔링이지 이게 근거 있잖아요 그런 네. 뭐 이게 아직 안 보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최근엔 그래서 모멘텀 일단 날아가는 기업들 잡으면 되지 뭘 네. 분석해 저 가고 있는 곳은 타야지. 그렇지요. 약간 이런 생각이죠. 다치코인 네. 좋아 이러고 가는 거지 그걸 뭘 분석이 지금 불가능한 장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장이 이어지면 다들 이제 투자자들이 적어도 저 같은 고참들은 발을 빼죠 시장에서 무서우니까 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레벨인데 앞으로도 계속 간다? 그럼 가라 그래 우리 난 딴 데 있다가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때 내가 볼게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그게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이잖아요. 네. 그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살만한 기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거는 어찌 보면
보면 뭐 이렇게 말도 해놨는데 안 하진 않을 것 같고. 그건 뭐 거의 이 사람의 그거죠. 네. 아이덴티티죠.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여간 다른 나라한테 돈을 내가 뜯어내겠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좀 복지도 하고 뭐 하겠다라는 게 지금 기본 기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보기도 그렇지는 어려운 않죠.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죠. 네, 왜냐면 중국한테 60% 때린다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니까. 멕시코도 25% 때린다는데. 네. 그럼 우리한테는 유리한 좋죠. 부분도 많은 솔직히 거 아닙니까? 좋아요. 예,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과연 우리한테 나쁜 일이냐. 특히 CATL이나 BYD, 네. 화웨이 뭐 등등 SMIC 같은 중국을 떨쳐올리는 이 4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인데 이 경쟁자들을 적어도 미국에는 근처도 못 가게 네. 그리고 또 멕시코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도 못하게 그리고 앞으로 화웨이에 했던 것보다 더 심한 걸 할 텐데 뭐 스파이 혐의 이런 거 막 하고 해서 쫓아낼 텐데 그게 우리한테 나쁜 일이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가 그때가 아마 우리 증시 좀 살아나는 시기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아니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은 되게 즉흥적이고 네. 그리고 바로 반응하는 발화점이 되게 낮은 네. 불이 엄청 잘 붙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답답한 거죠. 그러면 지금 환율이 튀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우선은 미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대만 문제죠. 대만이요. 예, 대만 문제가 이제 제일 큰데요. 트럼프 정부에게 있어서 사실 경제 정책은 아까 우리 네. 부영남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를 떨어뜨림으로써 어떻게 좀 완화는 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양안 전쟁 가능성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스톱시키는 걸로 끝나고 다시 대만이나 여기가 문제가 된다라면 정말 큰일 나는데 그 큰일 나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16일 날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들은 부유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공짜로 보호해주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뒤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물었어요. 대만에 중국이 침공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은 침공하면 혼내주겠다. 더 나가서 군대를 파견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침공 자체를 엄두도 못 나게 하겠다. 항모 전단을 보내겠다. 이런 끝나는 건데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중국의 관세 200%를 부과해서 혼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와, 이상한 소름 거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네. 야, 공격해?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공격은 용인하겠다. 예, 상대를 꿰는 듯한 기분. 아. 중국이 안 그래도 지금 경기 부양 정책 한다 그러는데 8월달, 9월달까지도 계속 지금 중국 집값이 대폭락 중인데 이렇게 중국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중인데 중국은 뭐 경기 부양책 해도 소용도 없고 그러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누구 때문이니 하고 분명히 그 내에서 갈등이 생길 텐데 이걸 국면 전환용으로 일단 대만 블락 한번 또는 뭐 대만의 미사일 한번 가능성 없나 이게 한 10%는 돼 보인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이 계속 잡고 있었으면 아니 전직 하원 의장도 가서 그러니까. 대만 방문하고서 우리는 당신을 지켜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물러나고 트럼프는 돈 내 이러고 있잖아요. 네. 간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칫 오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제가 봐서 이게 확률이 한 10%는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향후 5년 내 네. 수년 내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급격한 군사적 긴장 이게 이제 어디까지를 군사적 긴장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리적 충돌 정도겠죠. 아무튼 이런 물리적 충돌이 날 가능성이 10%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일단 100원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주요된 교역로가 그러니까요. 동중국해, 남중국해인데 네. 거기가 전쟁터가 되는데 게다가 TSMC가 생산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반도체 칩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것들 생산이 전면 중단되면 뭐 우리가 HBM 메모리를 잘 만들면 뭐해 그걸 팔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게 뭐 이번에 만에 하나 벌어지게 될 그 전쟁이 전 세계 GDP 마이너스 10%를 유발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그 정보통신 산업 비중이 이 정도 돼요. 정보통신 산업은 다 셧다운 되니까. 지난번 그 자동차용 반도체 네. 수급 차질로 자동차 산업이 멈춰선 거 봤잖아요. 그게 지금 반도체 산업의 위상인데 세상에 그 반도체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장 중에 하나인 TSMC를 때린다라는 건 뭐 거의 전 세계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이 그냥 가동 중단되는 거죠. 그러면 뭐 돌아갈 게 일단 우리 주변에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거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트럼프가 당연히 대만을 막아주겠지. 이게 이제 정상인의 사고. 네. 또는 경제분석가의 사고라면 트럼프는 요럴 때 대만을 뜯어야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대만 입장에서도 뭐 진짜 자기들이 지금 어쨌든 그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어찌 됐든 뭐 돈을 주든 해서 이렇게 막아내는 거를 사실 대만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미국산 무기 사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네. 안 팔았거든요, 미국이. 네, 네. 왜냐하면 중국 긁으니까. 뭐 이러면 무기라도 좀 팔든가 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게 확 나오면 그때 환율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교적인 불확실성이 이게 뭐
언제 아침에 또 끝날지도 있고. 왜냐하면 갑자기 대만 총통 불러가지고 라이칭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포옹 한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 갑자기 또 하와이 쪽 만나든 만나가지고. 괌에 가서 만나든 네. 하면 또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위기는 해소됐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베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강세다 알겠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야 지금 1,400원인데 1,500원? 그러기에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연간 1,000억 불이 훨씬 더 나는데 이렇게 외환 수급이 좋은데 뭐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지? 저 대만 문제. 저 대만 문제 만에 하나 트럼프가 봐가지고 대만이 싹싹 빌고 뭐 많이 사주고 금방 태도 바꿀 수 있는 인간 아닌가? 그러면 그 환율이 정말 1,500원, 1,600원 가야 되나? 제 말은 이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위든 아래든 환율이 엄청나게 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루에 10원, 20원 쉽게 움직이는 게 뉴스 하나하나에 이제 다 발끈발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게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하노이 회담 때 했던 것처럼 평화회담에 북한하고 정말 뭐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러던 게 순식간에 발로 찼잖아요. 그리고 협상에 관련했던 스태프들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 다 숙청당했다며. 이거는 그 스태프들하고 서로 실무자 면담하고 그 가서 면담한 게 판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깼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그 상대한테 그렇게 꼭 수모를 주고 그렇게 군사적 긴장감을 그 뒤로 높인 걸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예측해서 투자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시장이 조울증에 걸린 거죠. 조증 갔다가 우울증 갔다가 조증 갔다가 우울증.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뭐 굳이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미국 쪽에다가 어쨌든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금하고 리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제 트레이딩은 지금 것이다. 벌써 엄청나게 성공했죠. 금과 리츠를 저는 한 반반, 그러니까 자산에서 여유 있는 걸 그렇게 반반하는 게 어떠냐. 네. 그런 의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금은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달려갈 때 특히 전쟁 난다 그러면 금값 오르니까 네. 뭐 대만 부자들, 싱가포르 부자들, 중국 부자들이 금을 사재기 할 거니까 네. 금이 오를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뭔가 뭔 짓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절대 피해를 안 보게 할 사람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피해를 볼 산업은 천지인데 피해를 안 볼 산업 찾는 게 전기차 그러려니 그럼 GM이 만든 전기차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네. 딱 하나 혜택 보는 사람이 바로 부동산이죠. 이 사람 자기 재산이 좀 더 그렇죠. 부동산이니까. 다 부동산이니까. 예. 그래서 디벨로퍼 출신이니까 우리나라 여의도에도 저기 트럼프 월드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양책을 쓸 거고 그러면 어차피 미국 집값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네. 금리도 뭐 정책 금리 아무튼 인하되고 있는 중이니까 부동산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주식이랑 채권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대체 자산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 콜은 주식, 채권 다 나는 좀 무섭고 대체 자산, 얼터너티브 에셋, 그러니까 대안 자산을 투자하는 게 지금은 마음 편하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는 뭐 미국 대통령이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부동산 자산가니까 그렇죠. 부동산을 부양한다는 거는 어쨌든 그쪽도 뭐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있을 테니까 뭐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년 11월 정도까지는 파월 의장이 네. 임기가 남아 있는데 네. 파월 의장이랑 사이가 원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 안 듣겠죠. 파월 네. 의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파월 의장이 있는 동안에 정책 금리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금리 인하가 스탑되지 않겠는가. 미국 채권 금리 요새 엄청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기준금리 내렸는데.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연준 의장이 다음에 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년 11월 이제 청문회 때 밝혀지겠지만 누구를 임명하든 일단 금리를 여기서 인하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왜? 관세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감세 이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위협이 커지고 특히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재정 적자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채권 발행량이 늘어날 테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럼 시장 금리가 오른다라는 게 지금 컨센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최대의 피해자는 ESG 쪽이라고 했다면 자산 시장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채권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채권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계속 오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랠리에 대한 기대는 한풀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트럼프는 뭐 연방준비위원회 없애야 된다, 연준 뭐 없애야 된다 이런 뭐,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예, 뭐 그건 연준법 개정하면 되니까 이 사람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이제 네.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 죽자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는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줘야 되는 게 이쪽의 세상이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 지연을 엄청 시키고 자기가 강하게 추진하려는 법안을 이것 때문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 면에서 연준 뭐 개혁 법안 이런 게 과연 위에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면은 당분간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아니요, 뭐 금리는 인하하더라도 속도가 이제 벌써 25bp로 네. 속도가 둔화됐고 이제 둔화된 속도에다가 인플레 지표나 뭐 정말 관세 부과하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번에 인하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아니 그냥 경제 지표 안 좋으니까 이거는 고용 지표가 좀 안 이 정도까지는 내려도 된다. 예, 그 허리케인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튼 신규 그 고용자 수가 10,000명까지 줄어들었으니까 네. 뭐 군 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준이었지만 또 채권 시장이 너무 박살이 났으니까 채권 시장 좀 살려주려고 금리를 인하했던 것 같은데 아무 효과가 없었죠. 네. 그런 거 보면 연준 내에서 자 어떻게 할 거냐 12월 달 이제 FOMC가 한 번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동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결로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인상은 지금 좀 네. 스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차기를 하려면 그 전에 왼발을 좀 강하게 뭐 지지를 한다든가 몸에 반동을 준다든가 해야 되는 것처럼 금리 인상으로 바로 인하하다가 바로 인상으로 돌면 그 전에 인하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동결이 먼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결을 하고 상황 봐서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네, 어떤 근데 변수들 때문에. 이건 이제 트럼프한테 달린 일이니까 그냥 이거는 소설. 그렇죠.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기고 이제 더 이상 뭐 재선도 없지만 뭐 이래나 저래나 큰 틀에서 방향성 자체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제 바라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방법은 바라죠. 모르겠지만 그 사람 바라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미국 경제의 어떤 뭐 위기설 이런 얘기들도 뭐 그동안 있었었는데 당분간 그러면 뭐 내년은 그러면 어떤 뭐 미국 경제 경기가 좋죠.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내년은 좋죠. 그래서 동결할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과열 및 인플레로 갈까봐 시장이 겁을 내는 거죠. 과열하고 그러면은 진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네요. 예, 상황이 한국이 되게 싸지만 싸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네. 싼데도 아직 마음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사학개미들이 이번에 뭐 1,000억 불이 넘었다며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지금 한 140조가 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동을 하는 걸 보면 마음들이 다들 식었죠. 그리고 미국 주식 뭐 근데 그 미국 주식 내에 또 ETF로 보면 뭐 골드 스파이더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리츠 VNQ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넓게 보면 미국 시장, 미국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그 흐름에 저도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미국은 내년에 경제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정도라면은 그 외의 국가들은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아직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하기가 어려운 게 한 변수가 많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좀 걱정인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일본 꼴이 나고 있거든요. 일본 꼴이 나고 있는데 지금 9월, 10월부터 열심히 경기 부양 정책을 했는데 주가 잠깐 오르다가 다시 내리거나 조정 중이고 또 경제 지표들도 엉망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년 이제 전인대 앞두고서 경제 정책들을 올해 지금 마련할 텐데 어떤 게 나올 거냐. 근데 여기서 만일 해봤는데 잘 안 됐다고 하면서 다시 정신 승리로 간다든가 우리 경제는 좋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정말 중국 경제가 내년에 다시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러진 않지 않겠나 이렇게 힘들게 정책을 전환했는데 네. 몇 달 해보고 안 좋다고 바로 중단하진 않을 테니까 내년 경기 부양을 이제 더 세게 올해보다 더 세게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그러면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으니까 네.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는데 자산 시장이 이렇게 이제 많이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뭐 내리지 않고 한다는 거는 미국 내부의 어떤 뭐 경제 상황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거라면 우리는 우리대로 봤을 땐 더 안 좋아지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뭐랄까 지금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좋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 상황에서 우리도 뭐 어떤 경기 부양이나 뭐 이런 정책들을 좀 쓰려고 할까요? 예, 어떻게? 우리는 뭐 써야 된다고 보는데 한국은행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님께서는 자꾸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금리 인하하기 네. 싫어하는 티가 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보다 좀 지금 부진하고 네. 더 나가서 특히 이번 3분기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건설 경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게 안 좋아서 성장률 달랑 0.1%였잖아요. 네. 그 정도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여기에 또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가 1.3% 오르는데 그쳐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가 2%를 크게 밑돌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경기 부양을 해야 될 때지. 근데 또 내년 예산안이 또 긴축적이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 정책이 3년째 엉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정책이라는 게 있나 이런 답답함이 좀 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불황이고 이럴 때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돈을 돈을 좀 써야 풀고 되죠. 예, 돈을 써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건 다 파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 때도 그렇고 지금 최 부총리도 그렇고
참 뭐라고 할까요? 저는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걸 통해서 어쨌든 경기를 좀 부양이라도 좀 해야 되는 수치상으로는 다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환율 가뜩이나 지금 올라가는데 뭐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크게 한 4번 정도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첫 번째 급등 국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급등 국면은 2015-16년 중국 위에나 환투기 공격 사태, 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및 부동산 PF,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인플레가 난다고 미연준 금리 인상.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4번의 환율 사이클을 일으켰는데 그 환율 사이클 4번 중에 대부분의 시기, 이번에는 이제 아직은 모르니까 네. 대부분의 시기에 다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건 네.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더 얻는 게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하를 했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에 금리 네. 0.5%까지 인하했었고 또 2015-16년에도 금리 1%까지 인하했고 또 2008년, 2009년에는 2%까지 인하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리를 팍팍 내리는 이유는 결국 외환 시장의 환율 상승 원인이 우리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해외 충격이니까. 외부에서 우리한테 충격을 준 거니까 그 충격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한 거지. 이게 뭐 환율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일단 외환 시장을 안 모으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 자체를 펼치시는 분들은 네. 외환 시장에서 트레이딩 해본 적이 없는. 그러면은 굳이 뭐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 환율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다. 반대. 배제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환율도 보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네. 그러면 환율 상승해도 금리 인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당장 급한데 뭐.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금융기관이 파산 위험이 있다. 네. 인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환율이 상승하는 게 그게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일단 살리고 본 다음에 그렇죠. 외환 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잡으면 되는 거지. 아니, 외환 보유고라는 걸 4,500억 불이나 들고 있는 이유가 이럴 때 쓰려고 갖고 있는 거지. 급한 불 끌 때 그렇죠. 하는 거니까. 나눴다가 뭐 어디 갔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가 외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부 딴 나라에 돈 빌려준 게 이번에 국내 주식 1,000억 불, 사학개미 1,000억 불 이야기도 했지만 전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 순자산이 8,500억 불 정도 돼요. 8,500억 불이라는 건 뭐냐면 빚진 걸 다 제외한 순수한 넷 1,000조 정도가. 넷 네. 포지션이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외화 자산을 들고 있는 나라가 기술적으로 망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망해요? 그렇죠. 달러가 없어야 망하는데 달러가 환율이 튀면 뭐 그 돈이 더 다 좋은 들어오고 거죠. 좋은 더 거니까. 예,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를 하는 이유가 경제가 안 좋으면 환율이 튀어서 경기를 살리는 거죠. 그렇게 경제가 운영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이창용 총재가 약간 뭐 부동산 때문에 우려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은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베팅을 좀 가야 하는 게 된다고. 맞지 않나라는 뭐 거네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안 하실 것 같죠. 그럼 미국은 이제 뭐 유지나 뭐 인상 우려도 있지만 한국은 꼭 거꾸로 지금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 유럽 중앙은행처럼 하면 되죠. 유럽 중앙은행 뭐 회의할 때마다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같이 딴 데 다 내리니까. 내려요. 뭐 캐나다도 네. 내리고 있고 다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 눈치 보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의 영향이 뭐 이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로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이제 빨리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좀 이 경제 지금 체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속도가 좀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년 연말 2%. 내년 연말에 2%. 예, 지금 3.25인데 네. 적어도 1.25는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나라 물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1.3이라는 건 엄청 낮은 수준 예, 아닌가요? 아마 제가 봤을 때 1% 깰 것 같은데. 그러면 디플레 뭐 이런 얘기. 예, 그 제가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 리스크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네. 그런 내용의 책을 2020년에 쓴 적이 있습니다. 3년 사이에 전쟁 때문에 환율이 물가 잠깐 튀었지만 결국 다시 내려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내수는 인구가 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인천공항 출국자 보면 역사상 최대거든요. 네. 소비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기업들이나 내수 서비스가 높아져 있는 소득 수준이나 취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해외에서 소비를 하려고 드는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만성적으로 우리나라의 설비가 남아도는 세상이 온 거죠, 우리가. 그러니 물가가 장기적으로 볼 때 설비가 남는데 가격을 인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감소 속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는 나라니까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여기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뭐 금리가 이렇게 사실 2%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반대급부로도 부작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텐데. 자산 시장에 버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산 시장 버블. 네, 그게 이제 주식도 뭐 있겠지만 주식은 네. 요새 뭐 너무 힘드니까 논외로 하고 부동산인데 이제 부동산도 제가 서울 전역이 다 오르나 하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강남 3구, 4구 정도에 거기다가 아용성 정도 네. 이렇게 오르고 경기도에서도 판교, 분당, 과천 정도, 동탄 정도까지잖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게 무슨 장이냐면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돈이 많다라는 건 네. 수출 대기업 사는 사람들. 그럼 수출 대기업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익이 나잖아요. 네. 주가는 형편없지만 아무튼 이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올해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연봉 협상 보니까 뭐 거의 임금 6% 올려주면서 또그 수많은 다양한 혜택들을 부여해 주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 성장률은 얼마 안 나는데 수출 대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이 펑펑 오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삽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분들 수도권에 뭐 사니까. 맞벌이 해가지고 하면 예, 뭐 그러면 다 뭐 10억대 뭐 이런 거 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집값 빠지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집값 빠지자마자 실행에 옮겨서 다시 정고점까지 온 단지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주택 시장의 가격의 상승이라고 봐야 될지 양극화라고 봐야 될지 하면 저는 전국 평균 가격은 못 오르고 있으니 네. 부동산 불장은 아니고 이거는 양극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걸 그럼 무슨 수로 그러면 양극화를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그건 재정 정책이 하는 거지. 왜 그 한국은행이 그걸 하려 그래요? 그렇죠. 그냥 뭐 물의 양을 늘리냐 줄이냐 이런 거지 물길은 이제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네. 돈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는 세금이거든요. 그 네. 인센티브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뭐 종부세도 있고 재초원도 있고 네. 그렇게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을 세게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014년 9.1 대책 이후에 공공택지 개발을 전면 중단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이 이제 2015, 16년을 고비해서 급격히 감소했고 그 뒤에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가 너무 강화되는 바람에 네. 신축이 안 지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올라가고 자신의 미래 소득 전망도 밝은데 집은 꾸죠. 그러니까 더 좋은 집, 더 새 집 이걸 찾는 그 얼죽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희소한 것이 가격이 오른 거지 전체가 다 오른 거라고 봐야 되나. 꼭 그걸 한국은행이 희소한 자원에 대한 배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는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하긴 뭐 이제 연식이 오래된 집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뭐 30년 넘은 게 한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는 낡은 집은 못 가겠다라는 그 심리까지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거기서 소득이 늘면 소비의 상한 따위는 없어요. 네. 사람이 소득이 늘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되면 돈을 쓸 수 있는 상한 따위는 없단 말이에요. 저기 뉴욕의 어퍼사이드 같은데 집 한 채가 1,000억짜리 집들이 그렇게 잘 거래되는 거 봐도 알지만 상단 따위는 자본주의 사회에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게 전체가 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일부만 그러는 걸 갖고 그걸 전체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다라고 외치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좀 그런 식의 경제학자라면 희소한 자원의 가격이 오르나서 그거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늘려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왜 병목이 생겼는가 그 규제 잘못된 규제라든가 잘못된 인센티브가 그걸 만들고 있으면 그걸 해소시키자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게 더 올바른 경제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수출 기업들은 뭐 그래도 좀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뭐 수출이 아닌 뭐 내수 기반이거나 아니면 수출 비중이 뭐 약한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 이런 얘기들 정말 강력하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삼성전자도 뭐 구조조정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앞으로 대기업에서 좀 구조조정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이 뭐 어떤 위축되거나 뭐 가능성이 있죠. 부동산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사실이죠. 근데 다만 내년까지는 경기가 좋다니까요. 내년까지는 괜찮다. 왜냐면 지금 막 인터넷에 보면은 뭐 어디 막 구조조정한다. 늘 했어요. 걔 이제 부정적 뉴스에 잘 반응하니까. 네. 그 뉴스가 더 관심을 끄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어렵고 사람들 많이 잘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저는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보는 거죠. 네. 즉 베이비붐 세대들 그리고 저희 같은 X 세대들이 이제 50대 접어들고 60대 접어들면서 더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싶어하는 몸을 가볍게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에 의해서 KT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 거지.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장님들을 내보내기 위한. 그렇죠. 그리고 또 차장님들 급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사실 회사에 마음이 없는 것 같은 분들은 나가줬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정규직들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지. 흐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꾸준히 그냥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만 한 13, 14년 동안 주택 가격도 100% 올랐고 실질 임금도 1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부 지역에 버블이 있는 건 동의한다. 근데 이게 전국적인 버블이냐 또는 서울 전체가 다 버블이냐라고 질문을 했던 이유가 소득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서울은 옛날 지금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도 비싸다 그러면서 못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뭐 몇 배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과거에 비해 비싼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시간당 임금 대비 뭐 좀 저평가일 때도 있고 고평가일 때도 있지만 그게 하우스포 사태 때 거의 뭐 뭐 굉장히 저평가됐었고 또 네. 반대로 2020년, 21년에 갭 투자 장세는 말도 안 되는 버블이었고 네. 그게 이제 지금 조금 찾아가는 중이죠. 지금 상황에서 뭐 내년까지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어쨌든 시간당 임금이 뭐 오를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예. 상승세니까. 내년 임금은 올해보다 더 오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올해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은행들, 반도체 회사들, 네. 자동차 회사들, 조선 회사들 실적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왜 구조조정 소리가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이게 인력의 대배치에 가까운 거지. 네. 회사가 망할 지경이 돼서 다 해고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회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나이 든 사람 내보내는 구조조정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뭐 구조 조정을 하든 해서 뭐 조금 체질 개선을 하고 근데 실적도 좋고 그러면 뭐 내년에는 그래도 좀 주가에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도 보는데 일단 아까 우리 서두에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네. 한참 우리 길게 이야기했지만 어렵다. 예, 하노이 회담 때 제가 정말 염증이 나더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뭐 정말 뭐 없이는 못 사는 사이처럼 그러더니 네. 그렇게 냉정하게 차버리는 거 보고 네.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우리 한반도의 그 뭡니까 그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끼인 또 우리 정부는 또 얼마나 얼굴을 잃어버리고 면목을 잃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겪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관대하고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란 걸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이게 치밀한 계획과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 이 사람이 대만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만인데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인데 이거 도대체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우리가 모르니 분명히 진행되고 있지만 스텝들이 하고 있는 것도 다 엎어버릴 가능성도 되게 높은 사람이고 네. 그러니 지금 환율이 이렇게 그리고 주식도 이렇게 안 좋은 거고 이게 좀 진정되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경제 입장에서 좋은 면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되는 시점에는 주식시장 그래도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당 명목 임금하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이제 비례해서 지금 올라간다는 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 쪽에서의 가격의 어떤 지금 뭐 주춤하고 이런 것들은 그 동네 어떤 명목 임금이 정체돼서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도 그냥 있겠지만 쏠림 현상일까요? 쏠림이죠. 그래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매력은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죠? 갈아타기 수요는 원래 있던 걸 교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신규 수요는 결국 젊은 사람들이고 그 젊은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민연금 가입자 동향을 보는 건데 지방의 국민연금 가입자 동향이 계속 줄어드는 지역은 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서울 이제 올해를 고비해서 급격히 감소하잖아요. 네.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거의 0이 되던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입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시장이 출현을 해야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전국 주요 단체들을 쭉 살펴보면 세종 같은 데는 정말 끔찍하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미래에 좀 공급이 감소하는 걸로 보이는 데는 울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 일자리도 늘어나고 공급 물량도 줄어드는 네. 건 지방에 그렇게 아주 한정적인 지역밖에 없으니까 서울이 이제 제일 심하죠. 일자리 늘어나는데 네. 공급은 제일 많이 감소하니까. 네. 이게 서울이 집값이 그렇게 독보적으로 오르는 이유가 이거 수출 대기업 문제와 함께 이거였지만 지방에서는 그래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평가는 됐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만년 저평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네.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촉매가 필요한데 네. 그 촉매는 신규 전입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저평가됐다라는 걸 인식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는데 촉매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공급의 지속적인 과잉 문제들은 해결되고 있는가. 이 둘을 염두에 두고서 지역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가수요로 이제 뭐 이제 투자 심리를 이제 뭐 이렇게 발동을 시켜주든지. 그렇죠. 2020년처럼 네. 지방으로 원정 갈 수도 있죠. 그때는 얼마든지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면 이제 전세랑 집값이 붙고 두 번째 금리가 인하돼야 되죠. 그런 환경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있지만 정보의 규제 변화, 인센티브의 변화로 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로 우리 논쟁 중인데 네. 아직 그렇게까지 금리가 인하되지는 않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내년의 기대죠. 근데 아직은 일단 심리가 살아나려면 그 두 가지가 펀더멘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인데 심리 부분은 아직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이런 것 같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그 전입 그리고 공급 과잉 문제들이 해결된 지역 위주로 보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서울 수도권 쪽에 가격 상승이 막 있다 보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어쨌든 유동성이라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걸로 지금 정책들을 쓰고는 있는데 뭐 이게 경제학에서 어쨌든 이렇게 그 대출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거 이런 걸로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지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네, 그런 그냥 효과인 그 거죠. 심리적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부터 집값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잖아요. 네. 왜 둔화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예, 저는 네. 트럼프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환율이 그때부터 아, 예, 네. 우리 추석 세자마자 환율이 1,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10원인가? 네. 환율 오를 때 집값이 오른 적이 없어요. 반대로 가죠.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했다. 외국인이 팔고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 폭락할 때 집 사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예. 내가 집을 신규 수요로 살려는 분들은 이제 주식도 하고 막 한 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있고 또 두 번째가 그 주식이라는 게 결국 경제의 거울인데 네. 주가가 폭락한다라는 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한다는 뜻인데 비관하는 사람이 집을 공격적으로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세가 좀 진정될 때 다시 랠리가 불붙을 가능성이 있고 일단 이처럼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클 때는 부동산 시장도 다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막 빠지고 그러니까 그럼 뭔가 이게 뭐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거 경제 너무 안 네, 좋은 거 그럼요. 아닌가? 이럴 때 내가 이거 대출 받는 게 맞나? 막 이런 그렇죠. 생각들도 좀 그 드실 센티멘트를 수도 좌우하는 있고. 게 환율이랑 네. 주가가 센티멘트를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나라 망한다고 그러는데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율이 좀 안정될 때까지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는 좀 이제 진정되고 그냥 또 그 뒤에 환율만 안정되면 그러니까 대만 전쟁 이런 리스크들 막 네. 이런 것만 부각되지 않으면 다시 또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금리 인하되고 경기 좋으니까. 그러면은 미국 관련해서 주식 투자가 그래도 조금 좀 낫다. 유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관련된 거 조금 괜찮다고 금, 리치. 얘기 주셨는데 금은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한 네, 2주 정도. 뭐 그 차익 실현 나오는 걸 차익 우리가 실현 뭐 정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금이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사둘만 하지 않나.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이렇게 해서 많이들도 사고 있거든요. 근데 금과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화 방향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고 네. 금은 안전 자산이죠.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트럼프 효과로 오르는 거죠. 그냥 왠지 뭐 많이 뭐 해줄 것 같으니까 기대감. 또 그 증권감독위원장도 갈아치우겠다고 그러고 바로 자르겠다고. 예, 뭐 웬만하면 잘라버리는. 예, 그분 임기가 2026년까지인가 그럴 텐데 아마 그분도 버티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뭐하러?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거지 이게 뭐 안전자산이라 오르고 그런 거는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뭐 자산가라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 자금이 움직일 때는 뭐 금이 훨씬 더 클 테니까. 실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 가격은 좀 그럴 수 있다. 최근에 막 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뭐. 은이 오히려 더 튈 땐 더 많이 튄다. 저는 은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산업용 금속이지. 네네. 그걸 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은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금이 1kg가 1억인데 네. 은 1kg는 은은 뭐 얼마 안 해요. 100만 원인가.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위험시 가치 저장의 수단 또는 교환의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구나라는 거죠. 그 AI 관련된 주들 투자가 약간 지금 좀 주춤한 게 뭐 안 오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다들 코인에 꽂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미국 주식은 여전히 좀 그런 AI 관련주, 뭐 저는 IT주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주식을 투자할 거라면 미국에 한 80% 투자하고 나머지 20%는 중국에. 왜냐면 싸니까. 네. 우리보다 훨씬 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매수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한 기업들은 사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이 지금 제일 좋으니까 미국 주식 많이 들고 가고 혹시나 모를 중국이 뭐 내년에 대규모 경기 부양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센 경기 부양을 하면 또 한번 저 10월처럼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양매수 전략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뭐 국내 주식은 이제 싸니까. 근데 아까 우리 그 지방 부동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캐털리스트가 있어야 저평가된 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거든요. 그래서 캐털리스트가 전입 인구의 증가라든가 공급 과잉의 해소라든가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맨날 주가만 오르면 공급 폭발해 버리지. 뭐 증자 때리고 뭐 고려한 보셨잖아요. 이게 일반 주주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뭐 밸류업 그동안 뭐
주식 양도세, 금투세 때문에 못 오른다 그랬던 것도 다 허구였던 거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억누르는 건 결국 개미 투자자와 대주주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재산권의 차이, 불평등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학개미 운동 때 몇백만 명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을 지난 4년 동안 한국 증시가 뺨을 때렸죠. 그래서 쫓아낸 거지 뭐.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프리즘 투자자문도 운영하시지만 이제 그 어떤 투자자문의 목적 자체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 자산을 좀 키워가지고 뭐 노후 대비도 하고 이제 이런 목적이 좀 있을 텐데, 결국에 그게 이제 사실 최근에 얘기하던 어떤 파이어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빨리 은퇴해가지고 조금 이제 노후를 좀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 요즘 좀 시들시들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이제 100세 시대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들 하는데, 어떤 이런 조기 은퇴를 꿈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확률상 이게 쉬운 얘기냐?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작은 부자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위 1% 커트라인이 대충 28억에서 29억 정도 순자산, 그리고 이제 상위 10% 커트라인이 9억 7천에서 10억 정도, 뭐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의 50%가 2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인 1인당 자산은 12만 불, 그러니까 1억 4, 5천. 그 1인 가구가 많아서 이제 평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는데 잘만 운영하면 이제 얼마든지 불려나갈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국민연금 제발 좀 따라서 하라. 국민연금 보면 주식의 절반 투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의 14%,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34%니까 대략 한 48%, 48%네요. 거기다가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자산의 한 15%. 그래서 전체 자산의 65%를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35%를 국내외 채권에 해요.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면 한 절반 정도는 주식,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채권, 나머지 3분의 1은 금, 대체 자산. 부동산을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연 7% 정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그리고 10년에 한 번 정도만 손실 나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저희가 맞벌이하고 열심히 모아서 대략 한 45세 됐는데 한 6억 됐다. 저는 충분히 파이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운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잘 아껴가지고 모은 돈을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불려나가면 이게 이제 복리 효과로 이제 확 커지는 걸 텐데, 그러면 우리 어떤 일반인들이 좀 소비를 많이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요, 뭐 소비를 많이 하는 거 돈이 없다는 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 근로자 가계 수지 동향이라는 매 분기마다 조사하는 가계부 통계가 있는데 월 한 200 정도씩 저축하세요. 월 200 정도. 가구 기준. 그러니까 월 200이면 1년에 2,400, 10년이면 2억 4천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복리 수익률 7%가 10년에 원금이 2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15년, 20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운이 없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땐 거의 5억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15년, 20년만 열심히만 저축하면 5억 정도, 6억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게 우리나라가 좋은 사회라는 거죠. 누가 뺏어가진 않잖아요. 아니 뭐 외국 선진국 같은 데들은 못 모으잖아요. 저축도 잘 못하고 돈도 없고. 거기는 이제 세금 복지국가. 우리는 이제 뭐 복지국가를 향해 간다고 하지만 저는 영원히 도달을 못할 거라고 보는 쪽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증세를 싫어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서 잘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뭐 잼버리, 거기다가 제 고향 대구의 달빛철도, 도대체 그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를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뭐 이번에는 또 어디 지역에서 뭐 2030년 하계올림픽 유치 뭐 이런 거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엉망으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저항감이 커요. 내 돈 가져가서 딴 데 쓴다. 딴짓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되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 월 300만 원을 인출한다 그러면 1년에 3,600, 저걸 매년 연평균 물가상승률 3%를 가정해서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70대 되도록 돈이 남고 70 넘은 다음부터는 대부분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다 그래요. 근데 또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나라에서 절반 정도 보태주니까 사실 뭐 누워 있는데 돈이 들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은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20년 가까운 시간을 잡고 꾸준히 돈을 불리고 모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맞죠. 계산상 코인에서 대박 터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그분들은 능력인지 운인지 모르지만 제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저는 이제 그쪽은 잘 모르는, 그냥 31년 동안 그냥 저축한 돈을 어떻게 잘 굴리고 그 실물이 있는 자산,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잘 운용하느냐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뭐 능력 되시는 분들은 아예 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저랑 좀
다른 세계신 것 같고 제가 아는 세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0살에 취직해서 맞벌이 하고 둘이가 열심히만 모으면 월 200 가까 모을 수 있고 뭐 더 모으는 분도 더 모으는 분도 많아요. 많으니까요. 네. 그러면 45은 아니라 뭐 40에도 은퇴가 가능한데 이제 너무 일찍 은퇴하면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주에 막 50 몇 시간 일하다가 갑자기 10시간도 일을 안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일은 하긴 해야 예, 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세컨드 잡 비슷한 걸 미리 좀 은퇴한 다음에 할 것도 준비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재밌게 즐겁게 인생 2라운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에 또 저희 회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창업됐고 뭐 그렇죠. 그럼 역설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 중간에 이제 뭐 300씩 꾸준히 모아야 되는데 못 모으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뭐 사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이제 돈이 막 다 나가면서 이제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불은 편찮으신 분이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흑수저 출신이지만 어르신 편찮으시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몇 달, 몇 년 모았던 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 한번 경험 전 했거든요. 경험하고 나면 아무도 하기 싫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서 동반자. 그러니까 꼭 결혼이라는 형태를 뭘 해야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길고 긴 자산의 설계, 은퇴 설계 또는 미래 설계를 함께 꿈꾸고 있는 동반자를 만나는 게 인생에서 그래서 부모님 다음으로 큰 복이잖아요. 그게.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제일 중요한 복이지만 그 다음이 인생의 동반자 아닐까. 그래서 그쪽에 너무 위험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짝지 만나고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라서 물론 뭐 보는 사람들마다 성향과 생각들은 다 다르시니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재테크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멀리 가고 싶다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라. 네, 그런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언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한다는 건 혼자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 요요 현상 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옆에서 좀 말려주고 좀 북돋아주고 할 사람들 서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젊은 분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중에 뭐 5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은퇴를 물론 준비는 했겠지만 다 못했다 그러면 뭐 나는 뭐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소한 요 정도는 모아놨어라고 할 만한 어떤 기준, 요 정도는 좀 모아놨으면 그래도 뭔가 좀 노후가 좀 괜찮다는 최소한의 기준 정도 있을까요? 상위 20%. 상위 20% 정도요? 예, 6억. 6억, 6억. 순자산 6억. 예. 이거 쉽지는 않네요. 쉽진 않죠. 50대에 은퇴를 고민할 때 한 6억 정도 순자산이 있으면. 예, 그건 은수저는 된다.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 8천이거든요. 서울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이 우는 소리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만 좀 그 상위층이신데 자꾸 나는 돈이 없고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남들 보고 열받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보통 자기 집을 뭐 팔거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니까. 주택연금 하면 되죠. 주택연금을. 남은 것도 자손들한테 상속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하기 싫으면서 내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덜 큰 거죠. 버는 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득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런 분은 저랑 다른 세계를 사는 분들이니까 네. 그것까지 뭐 나라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받고 싶네요 나라한테. 그렇잖아요. 그럼 6억 정도는 그래도 좀 50대 정도의 순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있다면 뭐 정말 성공. 그래도 노후가 막 실수하지 않으면 크게 막 이렇게 뭐 힘들어지기는 어렵다. 뭐 어떤 실수를 해야 될까? 아니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예, 그렇죠. 그런 잘못된 말도- 분야를 예, 간다든지 예. 그런 거 아니라면 그 정도는 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가족이나 뭐 부모님 때문에 이제 갑자기 돈 나가고 이러는 일들도 이제 겪게 되잖아요. 나이가 이제 40대 50대쯤 되시다 보면서 이제 겪게 되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사실 다들 보험도 들고 막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보험 들어서 또 현금이 없고 뭐 저축이 안 되고 또 이런 그 복잡함이 있으세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거 좀 저축의 10% 미만. 10% 미만 정도. 예, 그리고 부영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해보니까 보험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해지했는데 왜냐하면 그냥 돈을 쓰면 되지 네. 뭘 그 보험할 돈으로 내가 굴려서 더 크게 키우고 그냥 현금 바로 내는 게 최고의 서비스. 제가 얼마 전에 이걸 겪었잖아요. 근데 상조 서비스고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서 병원 가가지고 이거 할게요 하고서 계산 딱 하면 끝이지. 그걸 뭐 해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계약돼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너무 이제 제가 봐서는 마케팅에 당하신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뭐 미리미리 좀 모아놔라.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거에도 돈을 이제, 갖고 있으면 네, 되지 자산.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건 큰일 나는 거고. 네.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산을 절반은 가지고 있어라. 주식에 3분의 1은 금 그리고 나머지는 채권, 뭐 현금성 자산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 그걸 왜 안 하느냐라는 거죠. 몰라서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해본 이렇게 적이 방송에 없어서. 나오고 있죠. 네.
제가 부익남 채널에 온 이유가 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저축액의 10%인가요? 소득의 10%가 아니고? 저축액에. 그러면은 실제로 버는 돈의 한 5% 이하.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굉장히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보험 덕분에 상도 치르고 다 했어요. 했지만 그 보험을 누가 가입시켰냐면요. 저희 아버지에게 사채를 빌려주신 그 사채업자가 가입시켰어요. 사채업자가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이가 있으니까 담보를 아이고. 가장 쉬운 담보는 뭐, 유산 네. 분배 받을 때 그걸 네, 가져가잖아요. 네, 네, 네. 제일 먼저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걸 한번 겪었어요. 여러분들 뭐 보험이라는 거가 빚이 있으면 가져갑니다. 그때 되게 많이 공부했죠. 배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알게 된 것은 자산을 잘 굴리면 굳이 그런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비싼 상품들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떼기 때문에 이제 막 수익률이 나도 사실 계속 본전에 막 언저리에 있고 막 이런 그래서 일들이. 뭐 장기 보유하면 뭐 비과세 된다 그러는데 아니 수익이 나야 뭐 비과세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들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이 안 붙잖아요. 현금에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미래를 잘 준비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도 되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쁘고 이제 현생 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누구한테 맡겨놓고 그냥 여기서 이제 매달 얼마씩 가져가 주니까 뭐 보장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축액의 한 10% 이하 네. 정도로는 이제 준비하시는 게 뭐 맥시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저는 맥시멈. 같습니다. 오늘 또 이런 저런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뭐 지금 코인 사신 분들은 뭐 돈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리스크는 어떻게 이 사람이 앞으로 움직일지를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자기도 모를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 막 번다고 해서 앞으로 이게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이제 돌다리 두드리듯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